옛날 옛적 한 마을에 길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길수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외동아들이었다. 길수는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받는 사랑이 엄청났다. 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성인이 된 지금도 길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특히 길수 어머니는 길수에게 과할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 노쇠한 몸으로 가격이 비싸다며 자신을 위한 탕약은 거부하면서도 길수에게는 달마다 탕약을 지어다 먹였고 매일 남편과 함께 밭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길수에게는 일을 같이 하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길수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다. 아침 늦게 일어나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상을 받고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어머니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정성스럽게 달인 탕약을 내왔다. 우리 아들 오늘도 이 탕약 다 마셔야 한다. 어미가 정성껏 지어온 약이다. 길수는 쓴 탕약을 마시며 가끔 의문을 품기도 했다. 자신은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왜 매일 이런 약을 마셔야 하는지. 하지만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어머니의 말에 그냥 마셨다. 길수 아버지는 길수를 아끼긴 했지만 성인이 된 만큼 일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아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그것을 방해했다. 어느 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소? 이제 20이 넘은 어른인데. 길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 더 쉬게 해줘요. 우리가 저 세상 가면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될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일을 시켜요? 나중에 일을 하려면 뭘 알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가르쳐야. 우리 아니어도 가르쳐 줄 사람 많아요. 이웃이 몇 명인데. 길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그렇게 아들을 품 안에만 두려고 하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소. 스스로 일어설 줄 알아야 하오. 우리 아들은 달라요. 우리 아들은 특별하다고요. 길수 아버지는 아내의 이런 만류가 탐탁치 않았지만 길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기에 매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길수는 사실 몇 번의 유산 끝에 힘들게 얻은 아이였다. 아이를 잃을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했다. 첫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 아내는 사흘 밤낮을 울기만 했다. 두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는 한 달 넘게 방에만 틀어박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세 번째 아이를 잃고 나서는 아내가 거의 폐인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길수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사실 20살이 넘었는데 아들이 장가를 아직 못 간 것도 아내 때문이었다. 아들은 장가를 가고 싶었고 자신도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었지만 아내가 몇 번이고 가로막았다. 며칠 전에도 그런 대화가 있었다. 우리 아들 아직은 장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보살펴줘야 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보살펴주면 되지 않소? 며느리를 얻으면 우리 아들을 괴롭힐 거예요. 길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평생 장가 보내지 말자는 뜻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착한 처녀를 찾을 때까지 미루자는 거예요. 아직 마땅한 신부감이 없어 보이니. 당신 눈에 차는 신부감이 어디 있겠어? 어떤 처녀를 데려와도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할 게 뻔하오. 길수 어머니는 화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우리 아들한테 좋은 사람을 찾아주고 싶을 뿐이에요. 아내는 며느리를 얻으면 길수를 괴롭힐 거라면서 불안해했다. 길수 아버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아들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길수 아버지는 장터로 가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다. 다행히 길을 지나가던 한 처녀가 길수 아버지를 발견했다. 처녀는 마음이 따뜻하여 힘들게 자신의 집으로 길수 아버지를 옮겨주었다. 자신의 친구인 의녀도 불러 진찰받게 해주었다. 언니, 이 어르신이 길에서 쓰러지셨어. 빨리 봐줘. 의녀는 재빨리 길수 아버지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확인했다. 한참을 살피던 의녀가 말했다. 어르신, 노쇠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일을 하신다면 그만하시고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정신을 살짝 차린 길수 아버지는 혼자 생각했다.
이제 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아들 장가도 보내지 못했는데. 마음이 급해졌다. 언제 또 이렇게 쓰러질지 모르는데 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니고 장가도 못 갔다. 손주 얼굴은 보고 가야 할 텐데. 길수 아버지는 처녀의 집을 떠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군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같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푸짐한 한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 요리 솜씨가 꽤 좋거든요. 처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리하시죠. 처녀와 함께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본 길수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다. 여보, 장터에 간다더니 왜 이제야 돌아와요? 이분은 누구예요? 날 살려주신 분이요. 길을 걷다가 쓰러졌는데 이분이 날 집에 데려가 돌봐주시고 의녀도 보게 해주셨다오. 감사의 표현으로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어. 길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쓰러지셨다고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소. 그저 노쇠해서 그런 거라 하더군. 길수 어머니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처녀를 맞이했다. 어머,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음식을 준비할게요. 길수 어머니는 큰 한상을 차렸다. 남편을 구해준 사람이라니 자신에게도 은인이었다. 길수 아버지, 길수 어머니뿐 아니라 길수도 처녀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처녀는 옥이라는 이름이었다. 저는 옥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사시다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옥이는 식사 내내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고 말투도 공손했으며 음식을 먹는 모습도 단정했다. 길수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길수의 신부감으로 딱 맞아 보였다. 이런 처녀를 놓칠 수 없어. 내가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길수 아버지는 결심을 굳혔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입니다만 혹시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런 길수 아버지의 말에 옥이뿐 아니라 길수도 깜짝 놀랐다. 길수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렇게 갑자기 아가씨가 착하고 마음씨 좋은 게 보입니다. 우리 아들도 착한 아이니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길수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여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이 아가씨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길수 아버지의 단호한 말투에 길수 어머니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옥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다. 그리고 이 집안 사람들은 착해 보였다. 길수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알려주십시오. 식사가 끝나고 옥이가 돌아간 후 길수 어머니는 남편에게 따졌다. 아니, 갑자기 웬 혼담이에요? 길수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쓰러진 걸 보니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소. 손주는 보고 가고 싶소.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 이미 20이 넘었소. 다른 집 아들들은 벌써 장가가서 자식도 낳았소. 길수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오늘 만난 처녀는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이요.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며느리가 될 거요. 당신이 좋은 신부감이 나타나면 장가 보낼 거라고 하지 않았소? 길수 어머니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당신 아들을 평생 곁에 둘 셈이요.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하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들을 보살펴줘야 해요. 아직 결혼하기엔 너무 일러요. 됐소. 그 처녀가 승낙만 하면 결혼을 추진할 테니 그리 아시오. 길수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때와 달리 남편의 결심이 너무 확고해 보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제가 더 신경 쓰겠어요. 며칠 후 옥이는 혼인을 승낙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큰 경사였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길수 어머니는 겉으로는 웃으며 준비를 도왔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우리 아들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나한테서 떼어놓으려 하면 어떡하지? 길수 어머니는 결혼하기로 했을 때부터 말한 대로 길수에게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특히 탕약을 더 열심히 먹였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먹였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두세 번씩 먹이기 시작했다. 탕약의 맛도 달라졌다. 어머니, 요즘 탕약이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길수가 말하자 길수 어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니 결혼 생활에 맞게 약재와 약 먹는 횟수를 바꾼 것이다. 너에게 딱 맞는 약이니 다 마시거라. 이런 금지옥엽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간다니 길수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얼마 후 오기와 길수는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혼인 후 첫날 밤이 왔다. 오기는 긴장된 마음으로 신방을 정돈하고 기다렸다. 이불을 깔고 단정히 앉아 신랑을 기다렸다. 하지만 길수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드러눕더니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서방님, 오기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길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늘은 혼례를 올려서 피곤한가 보다. 오기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었다.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혼례 준비도 바빴고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지쳤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계속 같았다. 길수는 밤만 되면 잠만 쿨쿨 잤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해가 지고 저녁을 먹고 나면 금세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더욱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기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난 후 오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길수에게 물었다. 서방님, 왜 밤마다 잠만 주무세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길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어. 밤만 되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어. 나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럼 낮에라도. 오기는 낮에 잠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해봤지만 길수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아니, 관심을 가질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길수는 피곤하다며 눈을 감았고 조금만 지나면 코를 골며 잠들었다. 혹시 이 사람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는 남자가 아닐까? 오기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말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무슨 기운이요? 남편이 어머니의 기운에 눌려 있어. 남편 엄마가 남편의 양기를 짓누르고 있어. 시어머니랑 멀리 떨어져서 둘이서 살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집착이 너무 강해서 아들의 남성성을 억누르고 있어. 어머니 곁을 떠나야 남편이 제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이야. 오기는 무당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무 오냐오냐하고 일도 못하게 해서 남성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성인 남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 치마폭에서만 산다는 게 정상은 아니었다. 오기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제 저희 부부가 분가를 했으면 합니다. 길수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 분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어머니께서 잘해주신 건 압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일도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게 해줬는데? 그건 사실이었다. 오기는 시집 온 후 간단한 집안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 어머님, 편하게 살게 해주신 건 감사하나 제가 일을 좀 더 하게 되더라도 분가를 하고 서방님도 스스로 일을 해야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오기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일을 하지 않는 남자라는 건 알고 있었으나 시어머니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다른 집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못 시켜서 난리인데 뭐 이런 집안이 있나 싶었다. 오기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인 의녀를 만나러 갔다. 언니, 나 너무 답답해. 무슨 일인데? 신혼인데 무슨 고민이 있어? 의녀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남편이 결혼 후에 잠자리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아. 밤만 되면 잠에 골아 떨어지고 낮에도 잠자리를 기피해.
무당에게 갔더니 시어머니랑 떼놓으라고 해서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시어머니한테 제안을 했는데 화를 내더라고.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 아들을 끼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심한데. 지금 나이가 20인데 일도 못하게 하고 매일 탕약을 직접 두 손으로 대령하여 먹여. 아들이 뭘 하려고 해도 내가 할게 하면서 다 해주고. 의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 탕약 나한테 몰래 조금만 가져와 볼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해. 건강한 성인 남자가 매일 잠자리를 피하는 게 혹시 그 탕약 때문은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가져와 볼게. 오기는 당장 시어머니 몰래 탕약을 조금 가져갔다. 시어머니가 밭에 있는 사이 탕약을 조금을 덜어내 작은 그릇에 담았다. 의녀는 탕약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조금 보고 색깔을 살폈다. 그러고는 자신의 약재들과 하나하나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한참을 살피던 의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기야, 이건 남성의 기를 죽이고 밤에 잠만 자게 하는 약이야. 뭐? 오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확실해? 내가 의녀인데 이것도 모르겠니? 이 약재는 남자의 양기를 억누르는 데 쓰이는 거야.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먹이면 효과가 엄청 세서 거의 고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아끼는데. 아끼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야. 이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의녀의 말에 오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기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니를 찾았다.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길수 어머니는 밭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머님이 서방님께 먹이는 그 탕약 말이에요. 그게 남자의 기운을 죽이는 약이라는 거 아시죠? 길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어떻게 그걸? 의녀가 확인해줬어요. 어떻게 친아들에게 이런 약을 먹일 수 있으세요? 길수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먹였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 이유요? 난 우리 길수가 너무 좋아. 길수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 애에게 온 관심을 쏟을 텐데 그게 싫어. 오기는 어이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주를 보시면 기뻐하셔야죠. 넌 아들이 없어서 몰라. 너랑 결혼하는 것도 난 반대했어. 하지만 길수 아버지가 하도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야. 내가 양보했으니 너도 양보해야지. 오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먹이신 거예요? 길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먹였는데 원래 먹이던 건 길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약이었어. 기운 죽이는 약은 너랑 결혼하기 직전에 먹이기 시작한 거야. 바로 그때 밭에서 돌아온 길수 아버지가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오? 오기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탕약의 비밀, 시어머니의 진심, 모든 것을. 길수 아버지가 화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나는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약을 먹일 수 있단 말이오? 길수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이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요. 그러더니 길수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얘네 부부를 분가시키겠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겠어. 안 돼요. 말리지 마시오. 그리고 분가한 후에 당신은 그 집에 못 가오. 제발. 난 길수 없이 못 살아요. 며느라가야 미안하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길수에게 일을 가르치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남자로 키워야겠다. 너도 와서 같이 배우거라. 그 탕약은 당장 끊게 하겠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밤 길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잠자리를 못하는 게 어머니가 먹이는 탕약 때문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 길수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뭔가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부터 힘이 없었던 거구나. 길수는 다음 날부터 탕약을 안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밭에 나가 아내와 함께 아버지에게 일을 배웠다. 난생 처음 일을 하려고 하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다.
며칠 후 길수는 아버지가 새로 마련해준 집으로 오기와 함께 떠났다. 길수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길수야,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부부의 새로운 안식처로 안성맞춤이었다. 길수의 부모님이 하는 밭과 거리도 가까워 매일 가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길수에게 조금씩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방님, 오늘은 좀 어때요? 오기가 물었다. 아직 조금 기력이 없지만 예전보다는 확연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야. 다행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길수는 밤에 예전처럼 쓰러지듯 잠들지 않게 되었다. 서방님, 오늘은 어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좋소. 그럼 오늘 밤은? 오기의 얼굴이 붉어졌다. 길수도 오기의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오늘 드디어 우리의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날 밤 길수와 오기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부의 밤을 보냈다. 그때부터 길수는 더 이상 졸음에 쓰러지지 않았고 오기도 더 이상 혼자 외롭게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길수는 점점 더 건강해졌다. 일에도 꽤나 익숙해졌다. 농사꾼의 아들이라 그런가 일을 빨리 배우는구나. 아버지가 잘 알려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오기는 몸에 이상함을 느끼고 친구인 의녀를 찾아갔다. 언니, 나 요즘 계속 속이 메스꺼워. 의녀에게 찾아간 오기가 말했다. 혹시 의녀는 오기의 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축하해. 아이가 생겼어. 정말? 응. 2달쯤 된 것 같아. 오기는 너무 기뻤다.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 집에 돌아온 오기는 길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이요? 길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우리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워요. 열심히 일해서 아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겠소. 길수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아이고,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손주를 볼 수 있겠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나는 이제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길수 아버지는 말을 이어나갔다. 내 어머니한테도 알려주마. 손주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 길수 어머니는 손주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 같았다. 손주라니, 아직도 손주가 생기는 게 실수? 그게 아니라 길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주가 생긴 게 마치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뜻 같아서 싫었다.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말을 할 수 없었다. 길수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분가한 이후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제 너를 정말로 놓아줘야 하는 것이냐, 길수야. 아들이 마치 자신을 배신한 것만 같아 가슴이 쓰리고 또 쓰렸다. 몇 달이 더 지나 오기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길수는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집안일도 대신했다. 어느 날 저녁 길수 아버지는 아내의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고 있었다. 또 울고 있어? 언제까지 이럴 셈이요? 아들이 제 가정을 꾸리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길수를 사랑하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요. 집착이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나는 몇 번이나 아이를 잃었어요. 그 아픔을 당신이 알아요? 길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아이들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남은 아이를 이렇게 올가매는 건 옳지 않소. 난 오가맨 게 아니에요. 그냥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어. 아들의 인생을 빼앗은 거나 다름없어. 길수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길수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당신도 할머니가 되는 거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시오. 아들을 놓아주고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시오. 난 자신이 없어요.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어. 그저 해야만 하는 일이요. 얼마 후 오기가 아들을 낳았다.
길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길수 어머니는 아기를 보자 마음이 복잡했다. 미워해야 할지 사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기의 작은 손을 보자 뭔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이 작은 생명은 자신의 손주였다. 그날 이후 길수 어머니는 점차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손주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또 올라오려고 하면 아들이 새로 꾸린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물론 힘들었지만 길수 어머니는 점차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있었다. 그 집의 며느리 정씨는 20살에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고 벌써 7년이 넘는 세월을 이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시어머니 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다. 밥도 이렇게 질게 해놓고 반찬은 또 왜 이리 짜기만 하냐? 정씨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미 상에 올린 것을 어찌 다시 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맨날 대충대충 해서 손님 올 때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박씨의 잔소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침부터 시작된 불만은 저녁 때까지 이어졌다.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뭘 배운 거냐? 바느질도 엉성하고 빨래도 깨끗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라면 벌써 나아졌을 것 아니냐? 타고난 성품이 게으르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하루하루가 정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다. 당시의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밖에 없었다. 남편 김진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어머니 편을 드는 효자였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가 옳다고 생각했다. 진수야, 애미 좀 단단히 일러더라. 맨날 일하는 것이 겉멋만 부리고. 예, 어머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더 집안일을 정성스럽게 하라고 하시는데 좀 잘 알 수는 없어. 집안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네, 정씨는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 결혼 초반부터 항상 어머니 편을 든 남편은 어머니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어머니의 하인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하인 밑에 자기가 있었다. 어느 날엔 박씨의 잔소리가 특히 심했다. 정씨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를 퍼부었다. 내가 빨래하는 꼴을 보면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대충대충 하면 때가 빠지겠느냐?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하는 게 뭔지나 알기나 하느냐? 이것 봐라. 여기 보면 때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박씨는 정씨가 빠는 옷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다시 빨겠습니다. 다시 빨면 또 이 모양일 텐데 뭘 다시 빨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도 박씨는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저 불평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진수가 돌아오자 박씨는 또 이야기를 꺼냈다. 진수야, 제가 오늘도 빨래를 제대로 못했다.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어.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오늘 또 한 소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몰라? 정씨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씨는 이 집안의 독재자였고 독재자의 말에 토를 달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씨의 시집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씨의 성격은 더욱 까다로워져만 갔다. 애미야, 내가 만든 장아찌 맛이 왜 이 모양이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긴. 짜지도 않고 맛이 없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박씨는 정씨를 쏘아봤다. 내일 다시 담그겠습니다. 다시 담그면 또 이 모양일 텐데. 내 친정 어머니는 너한테 요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것이냐? 정씨는 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였다. 친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지. 각 집안마다 하는 방식이 다른 법인데 내가 우리 집 방식에 맞춰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정씨는 점점 지쳐갔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또 어떤 일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진수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왜 그러?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한 것 가지고 그런 것이요? 그러게 시집 와서 7년 동안 제대로 안 배우고 뭐 했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아지지를 않으니 원. 당신은 내 남편인데 도대체 누구 편인 거예요? 정 씨가 참다 진수에게 따져 물었다. 누구 편? 가족 간에 누구 편이 어디 있어? 이제 편까지 나누는 것이요? 어머니가 왜 당신을 못마땅해 하시는지 알겠구려. 진수는 화가 나 밖에 나가버렸고 혼자 남은 정 씨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난 친정도 없고 기댈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남편마저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죽고 싶을 만큼 괴롭구나. 그렇게 5년이 지나갔다. 어느덧 시어머니 박 씨는 나이 70을 넘겼고 예전의 날카로운 성격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많이 약해져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 애미야, 물 좀 떠다 주겠느냐? 네, 어머니. 정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엇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다. 시어머니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조금 늦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몇 분 늦는 것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정 씨로서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죄송해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됐다. 그냥 마시지 뭐. 박 씨는 불평하면서도 그 물을 마셨다. 예전 같으면 당장 차가운 물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다. 정 씨는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 씨의 태도는 더욱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이미 식사를 하셨다고 말하며 하루에 한두 번 끼니를 거르게 하기 시작했다. 애미야, 점심은 언제 갖다 줄 것이냐? 어머니, 점심은 이미 드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먹은 기억이 없는데. 진수가 일해서 돌아온 뒤 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자꾸 방금 드신 걸 또 달라고 하세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 진수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 씨가 의도한 것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정 씨의 복수는 점점 더 교묘해졌다. 시어머니가 추위를 타자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지 않고 탕약을 먹을 시간이 되어도 일부러 안 갖다 주었다. 그러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애미야, 오늘은 탕약을 언제 줄 것이냐? 어머니, 아까 드셔서 또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탕약을 안 먹었는데. 하지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어머니, 탕약 가져왔어요. 오늘은 탕약을 주는 것이냐? 어제는 안 줬는데. 어머니, 또 잊어버리셨구나. 어제 탕약 드셨었는데. 진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했다. 어머니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 걱정이요.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에요. 정 씨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복수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사실 밥이나 탕약을 조금 덜 먹인다고 박 씨의 건강이 화간 좋아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몇 해 동안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괴롭힐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통쾌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 씨는 스스로도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정 씨가 계속해서 교묘하게 있었던 일을 조작하는 바람에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내가 약을 먹었나? 밥을 먹었나? 박 씨는 혼잣말을 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애미야, 내가 요즘 이상한 것 같다. 기억이 자꾸 헷갈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정 씨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오래 묵은 원한이 숨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 씨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라났다. 오랜 세월 받았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한 번에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회가 필요했다. 어느 날 진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친구가 급히 일을 대신 맡아달라고 하오.
일주일 정도 가 있어야 할 것 같소. 그러세요. 집은 제가 잘 돌볼게요. 정 씨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진수는 다음 날 새벽 일찍 길을 떠났다. 정 씨는 밖에 나가서 남편을 배웅했다.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정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집에는 자신과 시어머니만 남았다. 그날 하루는 평상시와 별다를 바 없이 지나갔다. 정 씨는 시어머니를 평소처럼 돌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다. 밤이 되어 박 씨가 잠자리에 들자 정 씨는 홀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지난 10수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정 씨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박 씨에게 아침을 차려주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애미야. 박 씨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에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꺼냈다.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몸과 정신이 약해진 자기를 이렇게 잘 돌봐주니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산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이 몸으로 무슨 산을 올라가겠느냐? 산이라고 해도 높지 않은 곳이에요. 요즘 어머니께서 방에만 계시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걸으시면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정말로 요즘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내가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럼 가까운 곳이면 한번 나가보자꾸나. 정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계획이 성공할 것 같았다. 정 씨는 박 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 산길은 꽤 완만했다. 박 씨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몇 시간 내내 걸어서 도착한 곳은 깊은 산골짜기였다.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만 있을 뿐 사람의 손길은 전혀 닿지 않은 곳 같았다. 애미야, 여기가 어디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길이 잘 안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박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며느리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 어머니. 박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몸이 힘들었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앞으로도 가끔 가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씨는 힘들었지만 자신을 생각해주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받았다. 고맙다, 애미야. 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정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이 굳어진 상태였다. 잠시 후 정 씨가 말했다. 어머니, 저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어디 가려고? 나 혼자 여기 두고? 금방 올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 그대로 계세요. 금방 돌아와야 한다. 네, 알겠어요. 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박 씨는 며느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기다림은 계속되었다. 박 씨는 불안해졌다. 애미야,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다. 애미야, 어디 갔느냐? 박 씨는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시간이 지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박 씨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설마 일부러 나를 버리고 간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 씨가 정말로 자신을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간 것 같았다. 추위와 배고픔이 몰려왔다. 박 씨는 걸으려고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걸은 데다가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다. 박 씨는 지난 날을 떠올렸다. 며느리에게 혹독하게 굴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일까? 밤이 깊어질 무렵 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 씨는 간신히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남자가 다가왔다. 젊은 남자였다.
어르신, 이런 깊은 산골에 웬일이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며느리와 산에 왔는데 볼일 본다고 가더니 안 돌아와요. 며느리요? 지금 밤이 깊었는데. 그러게요. 아침에 왔는데 어르신, 일단 이 근처에 제 집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산에서 살며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었다. 남자의 오두막은 간소하지만 따뜻했다. 그는 박 씨에게 따뜻한 죽을 먹게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어르신, 죽을 드시니까 좀 낫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르신, 며느리분과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며느리는 정씨고 아들은 진수라고 해요. 제가 내일부터 근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족분들을 찾아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어르신을 가족들께 무사히 돌려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편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진수에게 정씨는 말했다.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마실 나간다고 나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진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안 돌아오셨다고? 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수는 마을 곳곳을 뒤졌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진수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정씨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는 척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친척 집에 가셨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친척 집에 가셨을 리 없었다. 박 씨에게는 찾아갈 만한 친척이 거의 없었다. 정씨는 남편을 달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원한이 드디어 해소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끔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정말 이런 일을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 정씨는 지난날의 고통을 떠올렸다. 수없이 들었던 잔소리, 받았던 모욕, 견뎌야 했던 시집살이.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정씨는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진수는 마을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박 씨를 데리고 있는 약초꾼이었다. 실례지만 혹시 이 마을에 사시는 분인가요? 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산에서 한 할머니를 구해드렸는데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진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인데요? 나이가 칠순이 조금 넘으신 것 같고 며느리와 산에 왔다가 며느리가 볼일 본다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 씨라고 하시는데 아드님 이름이 진수라고 하더라고요. 진수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정말요? 정말 다행이네요. 꽤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일단 제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몸은 괜찮으시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같이 산에 갔다가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산에 갔다? 아내는 어머니가 혼자 마실 나갔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지요. 따라오세요. 진수는 남자를 따라 산속에 있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박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쏟았다. 진수야, 내가 왔구나. 어머니,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모자는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평생 못 볼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머니, 정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사람이랑 같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애미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산에 따라갔지. 그래서요? 깊은 산골짜기까지 와서는 볼일 본다고 하더니 사라져버렸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안 돌아와서. 진수는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충격의 말을 잃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애미가 정말 볼일 보고 올 줄 알았는데 날이 다 저물어도 안 오더라.
집사람은 어머니가 혼자 마실 나갔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네요? 나를 산에 버려놓고는 다른 말을 한 걸 거야. 진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노인을 산속에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내가 뭘 잘못했니? 다 내 탓이야. 내가 옛날에 애미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박 씨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으로도 도리로도. 진수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몇 시간 뒤 진수는 박 씨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정 씨는 박 씨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분명히 깊은 산속에 버려두고 왔는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것일까? 어머니한테서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니를 산에다 버리고 온 거지? 정 씨는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진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어머니가 거짓말 하신다는 거야? 정 씨는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게도 이유가.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노인을 산에다 버려? 진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한테 모질게 대할 때 당신만 내 편 들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뭐야? 그래서 너가 어머니를 버리고 온 게 내 탓이라는 거야? 네. 남편으로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당신 탓이에요. 그날 부부는 크게 말다툼을 했다. 그동안 순하디 순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지만 이미 모든 게 까발려졌으니 정 씨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진수는 정 씨에게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10년 넘게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나와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에 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미안하오. 어머니의 잘못과 내 잘못 모두 사과하고 싶소. 당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오.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남편의 모습에 정 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서방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사과의 의미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소. 여기서 조금 가면 아주 멋진 풍경이 있는데 당신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소. 오랜만에 멋진 풍경을 함께 보며 좋은 시간 보냅시다. 알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 눈을 감고 가야 하오. 당신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내 말에 따라주시오.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그곳까지 데리고 가겠소.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정 씨는 재밌어 보이는 제안에 활짝 웃었다. 정 씨는 진수의 말대로 눈을 감고 진수가 데려가는 곳으로 향했다. 조금만 가면 된다더니 꽤 긴 시간이 흘렀다. 서방님, 얼마나 더 가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휴, 잠깐만. 나 볼일 좀 보고 와야 할 것 같소. 여기서 눈 감고 내가 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오. 절대 눈을 뜨면 안 돼요. 알겠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진수는 사라졌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진수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서방님, 정 씨는 눈을 감은 채로 남편을 불렀으나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정 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천천히 눈을 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이미 어두컴컴했다. 이 어두컴컴한 산속에 혼자 있자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서방님. 정 씨는 남편을 애타게 찾았으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버린 것처럼 남편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남편은 자기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거짓 사과를 한 것이었다. 이 인간이 너가 날 여기에 버리고 간다고 내가 못 살아나갈 것 같아? 남편에 대한 분노가 무서움과 함께 몰려왔다. 감히 날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10살 된 아들 서기가 떠올랐다. 서기야, 엄마가 곧 갈게. 엄마랑 둘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정 씨는 그날 밤 추위에 떨며 동굴 안에서 잤다. 그리고 다음날 무작정 밑으로 내려갔다. 길을 잘못 들어 다른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물어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정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모에게 밥을 얻어먹은 뒤 밤에 몰래 집에 들어갔다. 돈이 될 만한 물건 몇 개를 챙기고 아들 서기를 조용히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서기야, 어머니 말 잘 듣거라. 이제 우리 둘이 멀리 떠나 둘이서 살 것이다. 아버지랑 할머니는요? 아버지랑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서기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 얼른 가자. 정씨는 서기와 함께 멀리 떨어진 마을로 향했다. 한편 진수와 박씨는 서기를 애타게 찾았다. 마을 곳곳을 찾아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손자 어디로 갔단 말이냐? 진수는 정씨가 서기를 데리고 갔다고 직감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서기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던 귀한 물건 몇 개도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아예 나갈 생각으로 물건을 훔쳐 서기와 함께 사라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어머니한테 한 걸 똑같이 했을 뿐인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후 정씨와 서기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정씨는 빨래를 하며 돈을 벌어 서기를 키웠다. 서기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정씨가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점차 아버지와 할머니를 싫어하게 되었다. 두 모자는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그것이 행복이었는지 또 다른 불행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순이와 서기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서기는 근처 김대감 댁에서 머슴으로 일했고 순이는 같은 집에서 집안일을 돕는 품팔이었다. 부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진 뒤에 잠들었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쥐꼬리만큼도 안 되었다.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서기는 김대감네 농장으로 향했다. 소에게 여물을 주고 청소를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아침이 되면 밭으로 나가 일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잠깐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것도 짧은 순간이었다. 오후에는 다시 밭으로 나가 일을 해야 했다. 저녁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서기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부엌일을 도왔다. 손이 트고 발이 갈라졌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빨래터에서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일손을 멈출 수 없었다. 관리자가 지켜보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품삯이 깎였다. 또 쌀이 떨어졌네요. 순이가 쌀독을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쌀독을 보며 순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쌀 대신 보리를 먹으면 되지만 텅 빈 쌀독이 내가 가난하다는 걸 확연히 보여주는 것만 같아 슬펐다. 서기는 대답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김대감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넓은 기와집에 밭도 많고 하인도 수십 명이었다. 곳간에는 순이가 그토록 바라는 쌀이 가득했다. 하지만 구두쇠라 하인들에게 주는 품삯은 형편없이 적었다. 서기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받는 돈은 그닥 많지 않았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받는 돈은 고작 몇 푼이었다. 하인들은 속으로 불만이 많았다. 밤이면 숙소에 모여 대감 욕을 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모두 열심히 일했다.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다른 양반집도 사정은 비슷했으니까. 어떤 집은 더 심했다. 매를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집도 있었다. 부부는 그렇게 생존해 나갔다. 쌀이 떨어지면 보리를 먹고 보리마저 없으면 풀로 배를 채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이 순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순이는 대감이 지나가면 더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더 열심히 빨래를 했다. 혹시라도 일을 게을리한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긴장이 되었다. 너는 일을 참 부지런히 하는구나. 대감이 어느 날 말을 걸었다. 순이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당황했다. 김대감은 평소에 하인들과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었다. 괜히 긴장하여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으리. 대감은 평소에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부인과는 정략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잠자리도 안 한 지 오래였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둘 사이에는 애정이 전혀 없었다. 부인은 냉랭한 사람이었고 대감도 굳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대감은 밤이면 혼자 책을 읽거나 술을 마셨다.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런 김대감이 순이에게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부지런한 하임으로만 봤다. 일을 잘한다, 성실하다 그 정도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갔다. 순이가 마당을 쓸고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순이가 있는 곳을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다. 순이가 일하는 시간을 알게 되었고 그 시간에 맞춰 그곳을 지나갔다. 내가 왜 이러는가? 대감은 혼자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순이에게 기울어 있었다. 밤이면 순이 생각이 났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김대감은 진중한 성격 탓에 한 번 빠지면 깊이 빠지는 사람이었다. 대감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다. 대감은 순이를 첩으로 삼고 싶었다. 양반이 첩을 두는 건 흔한 일이었다. 부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대감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순이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이었다. 석이라는 자신의 머슴이 남편이었다. 대감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순이를 빼앗아 올까? 석이를 내쫓고 순이를 자신의 첩으로 삼을까?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대감도 체면이 있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다. 김대감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다. 직접 석이를 불렀다.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자. 돈을 주고 순이를 사자.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는가. 석이는 돈을 받아 편하게 살고 자신은 순이를 얻고. 석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석이는 무슨 일인가 싶었다. 혹시 품삯을 올려주려는 건가? 아니면 일을 더 시키려는 건가? 석이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대감은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너무 직설적이면 석이가 화를 낼 것 같고 너무 돌려 말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감이 입을 열었다. 말을 하기가 참 어렵구나. 석이는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석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순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석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인가? 자신의 아내를 좋아한다니. 석이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순이를 나에게 넘겨주면 안 되겠느냐. 보상은 두둑히 하겠다. 내가 평생 일 안 해도 될 만큼 줄 수 있다. 석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아내를 돈으로 사겠다니. 그것도 양반이. 석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함부로 화를 낼 수 없었다. 상대는 높은 벼슬을 하는 대감이었다. 대감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석이의 표정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이미 시작한 말이었다. 끝까지 해야 했다. 이 돈이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다. 순이는 내가 잘 보살피겠다. 굶는 일 없고 힘든 일 없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됐습니다. 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대감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갈 것이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저와 집사람은 이 집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석이는 그 길로 대감의 집을 나왔다. 뒤에서 대감이 뭐라고 말했지만 돌아보지도 않았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내를, 순이를 돈으로 사겠다니. 집에 돌아온 석이는 순이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김대감네 일 나가지 마시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순이는 남편을 쳐다봤다. 화가 난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이는 걱정이 되었다. 묻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하시오. 내일부터 나도 안 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냥 내 말대로 하라니까. 석이가 소리를 질렀다.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석이가 목소리를 높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심각한 일인 것 같았다. 석이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대감이 당신을 첩으로 삼고 싶어 한다고, 나에게 돈을 주고 당신을 사겠다고 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순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는가. 밤새 석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대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뻔뻔한 표정, 당연하다는 듯이 제안을 하던 모습. 다음 날부터 부부는 일거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을의 다른 양반집들은 모두 하인이 넉넉한 상태였다.
서기는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다. 일을 시켜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무 일거리도 찾을 수 없었다. 여보,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요. 그냥 대감님 댁에 다시 가서 빌어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했어. 서기는 소리를 질렀다. 순이는 입을 다물었다. 서기가 또 화를 냈다. 순이는 무서웠다. 남편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먹을 게 정말 없었다. 순이는 나무를 뜯어다 죽을 쑤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나무를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산에 나물이 많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어요. 제발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순이가 애원했다. 서기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이는 며칠 후 장터에 나갔다. 혹시 이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순이는 사람들 사이를 헤매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순이 아니냐? 김대감이었다. 대감이 왜 여기 있는 걸까? 양반이 직접 장터에 나오는 일은 드물었다. 나으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서 걱정이 되더구나. 대감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순이는 울컥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다.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서기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 것이냐? 네, 물어봐도 화만 내고 말을 안 해줍니다. 순이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 기회에 순이에게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사실은 내가 서기에게 제안을 했다.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했다.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인가? 자신을 넘겨달라니. 보상은 넉넉히 주겠다고 했는데 서기가 거절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첩으로 삼고 싶다. 너를 굶기지 않고 안 힘들게 할 수 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단 말이다. 순이는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었구나.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순이는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굶기지 않겠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 좋은 옷을 입히겠다.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 나는 이미 남편이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가면 또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입을 열었다. 장터에서 김대감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서기가 물었다. 순이는 기력이 없어 눈빛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만 마셨다. 배가 고파 잠도 오지 않았다. 순이는 현기증이 났다. 서기도 어지러웠다. 순이는 두려웠다.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순이는 살기 위해 남편 몰래 김대감 댁으로 향했다. 아는 사람 중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김대감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대감댁 마당에 들어서자 김대감이 지나가고 있었다. 순이, 내가 왔구나. 죄송합니다, 나으리. 배가 너무 고파서.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감은 즉시 음식을 내오게 했다. 순이는 대감의 방에서 밥을 먹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진수성찬이었다. 순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이었다.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김대감은 옆에 앉아 순이를 지켜봤다. 순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대감은 흐뭇해했다. 자신이 준 음식을 먹는 순이가 예뻤다. 순이가 식사를 끝내자 대감이 말했다. 순이야, 내 제안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순이는 대감을 쳐다봤다. 서기를 버리고 내 첩이 되면 서기도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그에게 돈을 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대감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도 평생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런 진수성찬을 매일 먹을 수 있다. 좋은 비단옷도 입을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다. 순이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굶주림을 겪으니 판단력이 흐려졌다. 대감의 말이 솔깃하게 들렸다.
남편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니. 나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다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라.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서기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한테는 밥을 줄 수 있으나 서기한테는 줄 수 없다. 대감의 말이 가슴이 꽂혔다. 순이는 남편 생각이 났다. 지금쯤 집에서 얼마나 배고파하고 있을까. 혼자 누워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기는 순이의 얼굴을 보고 알았다. 표정이 좋아진 것을 보니 밥을 먹었구나. 어디서 먹었는지는 뻔했다. 김대감댁에 다녀왔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밥만 얻어먹고 왔어요.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낼 수 없었다.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았기에 순이를 탓할 수 없었다. 순이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이 더 지났다. 순이는 하루에 한 번 김대감 댁에 가밥을 얻어먹었지만 서기는 순이가 종종 끓여주는 나물죽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힘없이 집에만 있는 남편을 보며 순이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순이는 김대감 댁으로 향했다. 나으리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나으리의 첩이 되겠습니다. 정말이냐? 약속하는 것이냐? 대감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답이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감은 무척 기뻐했다. 잘 결정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짐을 싸서 내일 새벽에 몰래 나오거라. 서기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돈을 주겠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을 배신한 거야. 남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나를 내가 스스로 팔아버린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취소해야 해. 나는 당신의 첩이 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해. 순이는 다시 발길을 돌릴까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첩이 되면 남편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나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끊임없이 생각이 몰려왔다. 대감님이 남편에게 돈을 주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새 삶을 살 수 있어.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순이는 자신을 설득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서기는 자고 있었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순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배고픔에 지쳐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순이는 또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잠든 서기를 보았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에요. 당신이 매일 배고프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첩이 되면 당신은 잘 살 수 있어요. 순이는 짐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가야 했다. 깨어나서 붙잡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순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다. 김대감 댁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순이는 몸을 떨며 걸었다.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대감의 첩이 된다. 대감은 순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부터 마당에 나와 있었다. 순이가 올까 안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대감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왔구나. 대감은 순이를 보자 안도했다. 네, 나으리. 잘 왔다. 서기에게는 약속대로 할 것이다. 걱정 말거라. 순이는 그날부터 대감의 첩이 되었다. 방을 하나 받았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다. 옷장에는 비단옷이 가득했다.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일은 하지 않아도 됐다. 하녀가 모든 걸 해주었다. 순이는 그저 방에 앉아있기만 하면 됐다. 대감은 순이에게 잘해주었다. 매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순이가 불편한 게 없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다. 다행히 대감의 부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대감이 첩을 들이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며칠 후 대감이 순이를 찾아와 말했다. 서기에게 돈을 절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더구나. 화를 내고 울기도 했다. 하지만 돈의 양을 보고는 결국 받아들였다. 땅끝마을로 떠난다고 하더라.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자기가 한 선택이었지만 순이는 서기에 대한 서운함을 느꼈다. 결국 큰 돈을 받고 나를 포기한 거네.
나를 그렇게까지 지키려던 사람이었는데 순이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남편이 돈을 받고 새 삶을 사는 게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 헷갈렸다. 첩 생활은 편했다. 배고플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다. 매일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석이 생각이 자꾸 났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새 여자를 만났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석 달이 지났다. 순이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방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할 일도 없었다. 그저 먹고 자고 대감을 맞이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도중 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순이는 예전에 동네 여인들에게 들은 정보를 기억하여 몰래 한 사람을 찾아갔다. 마을의 뒷골목에서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 사설 탐정과 같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전 남편을 찾아주시오. 석이라는 사람인데 땅끝 마을로 갔다고 들었소.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순이는 몇 주일 후 약속된 날에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갔다. 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서 말하시오. 무슨 일이오? 석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요? 그럴 리가 없소. 시체가 땅끝 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발견이 됐다더군요. 집을 사러 가던 도중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해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뺏긴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순이는 엉엉 울었다. 석이가 죽은 게 마치 자기 탓 같았다. 이후 순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다. 대감이 찾아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아닙니다. 순이는 김대감이 사람을 써 석이를 제거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석이를 제거하면 언젠가 석이가 돌아와 순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할 위험도 사라지고 김대감이 석이에게 준 돈도 회수할 수 있으니 김대감에게는 일석이조였다. 순이는 김대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김대감이 맞다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자기가 전 남편에 대해 뒷조사한 게 걸리고 김대감과의 사이가 크게 안 좋아질 위험이 있었다. 이후 순이의 석이 생각은 더 심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석이는 순이의 머릿속을 더 자주 찾아왔다. 밥을 먹을 때도 거울을 볼 때도 심지어 김대감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석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순이는 석이가 죽은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첩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살아있었을 텐데. 순이는 자책의 늪에 빠져들었다. 석이가 죽는 장면을 끊임없이 상상했다. 밤마다 순이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베개를 눌러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녀가 들을까봐 대감이 알까봐 조용히 울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울었다. 눈이 붓고 목이 쉬도록 울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하녀가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다. 순이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슬픔을 감췄다. 가끔은 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면 꿈속에서 석이를 만났다. 순이는 꿈속에서 석이를 붙잡고 미안해 미안해 라고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순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순이는 꿈에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순이는 김대감을 떠날 생각도 해봤다. 대감의 첩으로 사는 삶은 편안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죄책감이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김대감이 좋은 옷을 사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때마다 순이는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 떠나고 싶었지만 떠난다고 해도 갈 데가 없었다. 어디로 가든 또 굶으며 살 텐데. 순이에게는 가족도 없었다. 친척도 없었다. 석이와 결혼하기 전부터 혼자였던 순이에게는 김대감이 유일한 가족이었다. 게다가 김대감은 순이에게 꽤 괜찮은 존재였다. 다른 대감들은 첩을 무시하고 대충 대한다는데 김대감은 오히려 본부인보다 순이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이었다. 석이보다 더 좋은 남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김대감은 순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욕을 하지 않았다.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순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순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했다. 순이가 아프면 의원을 불러줬다. 순이가 심심해하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석이는 괜찮은 남편이었지만 가난했다. 가난 때문에 늘 지쳐 있었고, 늘 미안해했고, 늘 무기력했다.
순이는 서기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 김대감은 서기와 다른 느낌으로 좋은 남편이었다. 김대감은 순이에게 물질적인 안정을 주었다. 서기의 순수함과는 조금 달랐지만 김대감의 방식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다. 순이는 마음속으로 혼자 타협을 하려고 했었다. 김대감은 나한테만은 좋은 사람이야. 그를 죽인 게 김대감이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 누구보다 잘해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면서도 순이는 서기의 제사를 지내고자 집을 나섰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한적한 주막으로 갔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쥐어주며 방 하나를 빌리고 음식을 내오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따로 가져온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를 보며 순이는 서기가 정말로 저 연기를 타고 올 것만 같았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편히 쉬세요. 제가 평생 당신을 기억할게요.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순이는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마치고 나서 순이는 한참을 상 앞에 앉아 있었다. 서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서기가 건너편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순이는 혼자 말을 걸었다. 여보, 제가 요즘 밤마다 당신 꿈을 꿔요. 꿈에서라도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꿈에서도 당신은 슬픈 얼굴이에요. 순이는 그날 이후 종종 서기의 제사를 지냈다. 대감 몰래 주막에 와 자신만의 제사를 지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순이는 같은 주막, 같은 방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아무리 지낸들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잠시나마 서기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어 그만둘 수 없었다. 그 시간만큼은 죄책감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다. 서기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서기를 기억할 수 있었다. 대군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동굴에서 현묵은 40여 년을 수행해왔다. 20의 속세를 떠났으니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다. 매일 비슷한 시각에 일어나 명상하고 경전을 읽다가 또 명상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았다. 동굴은 그리 크지 않았다. 3평 남짓한 크기였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올랐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엄습했다. 뱀이 나올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현묵은 이 모든 것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 그것도 수행이라고 믿었다. 동굴의 한 구석에는 몇 권의 낡은 여러 종교의 경전이 놓여 있었다. 몇십 년이 되다 보니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다. 하지만 현묵은 그 경전들을 보물처럼 아꼈다.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지만 매번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했었다. 40년이 넘도록 수행했건만 나는 여전히 여느 중생과 다를 바 없구나. 현묵은 한숨을 쉬며 동굴 입구에 앉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산 아래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다. 저곳 사람들은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은 가족이 있고 집이 있다. 웃을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이 차갑고 습한 동굴에서 혼자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20살 현묵이 수행의 삶을 결심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를 거부하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어머니의 슬픈 눈물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면 자신은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외쳤다. 하지만 현묵은 돌아서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속세의 모든 것이 덧없어 보였다. 모든 것이 결국 고통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믿었다. 진정한 해탈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처음 몇 년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이런저런 경전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았다. 명상을 할 때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희미해졌다. 경전의 문장들은 반복될 뿐이었고 명상은 그저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흥분과 기대감은 사라지고 단조로운 일상만이 남았다. 10년이 지났을 때 현묵은 처음으로 회의를 느꼈다.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일까? 10년을 수행했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여전히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추우면 떨었다. 외로움을 느꼈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도 없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20년째 되던 해, 마을 사람 하나가 산을 올라와 소식을 전해주었다.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현묵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려 했었다. 장례식이 이틀 후입니다. 내려오시지 않겠습니까? 현묵은 자신은 이미 속세와 연을 끄는 사람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마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현묵은 그날 밤 홀로 동굴에서 생각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것도 집착이다. 부모에 대한 집착. 나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현묵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20년이 더 지나 총 40년이 지났고 현묵은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경전의 글자들은 그냥 글자일 뿐이었고 명상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일 뿐이었다. 초월적 경험도 해탈의 기쁨도 없었다. 그저 한 노인이 동굴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내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현묵은 자문했다. 답은 없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명상을 하는 현묵의 귓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인과 동침하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리라. 현묵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어둠뿐이었다. 다시 명상을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여인과 동침하라. 현묵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이것은 마의 속삭임이라고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행자에게는 이런 시험이 온다고 경전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왕 마라의 유혹을 받지 않으셨던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타나 유혹했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묵은 더욱 열심히 명상했다. 경전을 더 많이 읽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잠을 자려 해도 목소리가 들렸고 명상을 해도 목소리가 들렸다. 경전을 읽어도 그 글자들 사이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처녀와 동침하라. 그것이 너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현묵은 지쳐갔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밥맛도 없었다. 온통 그 목소리 생각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현묵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올바른 계시일지도 모른다. 어떤 종교의 수행법 중에는 세속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다. 현묵은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새로운 방식의 수행이 필요한 것일지도 몰랐다. 40년을 수행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그것은 현묵 자신의 양심이었다. 이것은 욕망의 속삭임이다. 내가 40년간 억눌러온 욕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속지 마라. 현묵은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뒤척였다. 명상을 해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경전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인가? 현묵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2달이 지났을 때 현묵의 마음은 기울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판단력이 흐려졌다. 어쩌면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정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40년의 수행 끝에 드디어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묵은 자신의 욕망을 신성한 사명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순종하는 것뿐이다. 현묵은 마침내 결심했다. 산을 내려가 여인을 찾기로 한 것이다. 현묵은 산에 있는 풀과 나무 열매들을 찾아 먹으면서 살았고 거기에다가 종종 찾아와 먹을 것이나 필요한 물건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난 40년 단마을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낯설게 느껴졌다. 40년이나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었다. 마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거리를 오갔다. 현묵은 낯선 이방인처럼 마을을 배회했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다. 혹시 산속에서 수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산속에 수행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로 마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장터에서 만난 한 노인이 물었다.
아, 그죠. 마을 구경을 좀 하려고.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현묵은 대답을 얼버무리고 돌아섰다. 마음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 생각이 교차했다. 어떻게 말을 꺼낸단 말인가. 여인을 소개해달라고.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인가. 현묵은 장터를 돌아다녔다. 채소를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묵은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소리들과 격리되어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현묵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목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렸다. 여인과 동침하라. 현묵은 한 젊은 여자를 보았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얼굴이 곱고 목소리가 밝았다. 현묵은 다가가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현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산을 오르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더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동굴로 돌아온 현묵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강렬해진 목소리였다. 왜 돌아왔느냐? 가서 여인과 동침하라. 그것이 너의 길이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나는 수행자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현묵은 목소리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강하게 울렸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찌해야 합니까? 현묵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사흘 밤낮을 꼬박 기도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쉬었다. 몸이 휘청거렸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현묵은 탈진해서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묵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며칠 후 현묵이 동굴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다. 한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걱정이 많구나. 현묵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 현묵을 쳐다봤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현묵 자신도 당황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것인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뭔가가 계속 떠올랐다. 마치 그 남자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가 누워 신음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래된 병이었다. 의원들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현묵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산을 오르다 큰 바위 2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근처 땅을 파보십시오. 산삼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장터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입니까? 신통력을 가지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는 산을 올라갔다. 현묵은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현묵은 동굴 안에 돌아와 명상 자세로 앉았다. 내면에 집중했다. 그러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정보가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신통력인가? 드디어 수행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4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인가. 현묵은 흥분했다. 닷새 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 동굴에 계셨군요. 한참 찾아다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삼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현묵은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남자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산삼을 찾았다니 현묵은 자신의 신통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서 신통력이 생긴 게 틀림없다.
현묵의 마음에 자신감이 차올랐다. 40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다.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남자가 말을 이어갔다. 말씀하신 대로 큰 바위 2개를 찾았습니다. 서로 기대고 있는 바위였습니다. 그 근처를 파니 정말 산삼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묵은 것 같았습니다. 그걸 팔아 제가 평생 벌어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병은 어떻게 될까요? 산삼으로 번 돈으로 최고의 약을 지었지만 아직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악화되곤 합니다. 현묵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내면에 집중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의 딸과 동침하면 이 자 어머니의 병이 낫고 너는 깨달음을 얻게 돼. 현묵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딸 한 명이 있지요. 현묵은 눈을 떴다.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역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군요. 시집가지 않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현묵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다.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현묵은 말을 이어갔다. 그 딸이 나와 하룻밤 동침하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상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묵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의 신통력이 맞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니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 그건 너무...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계시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한참 있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돌아갔다. 현묵의 가슴이 뛰었다. 예전에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 마을에 내려갔을 때는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용기가 생겨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이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의 어머니를 낫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 자가 딸을 데리고 찾아오면 바로 동침하자. 현묵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다. 정말 그 남자가 딸을 데리고 올까? 현묵은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사흘 후 남자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딸을 데리고 왔다. 도인이시여, 제 딸을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슬픈 표정이었다. 아무 걱정도 마십시오. 동침만 잘하면 당신 어머니는 곧 나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십시오. 남자는 딸을 한 번 쳐다보고는 인사를 한 뒤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 없었다. 현묵은 처녀를 동굴 안으로 안내했다. 처녀는 말이 없었다. 현묵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은 하늘의 뜻이오. 당신의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일이오. 처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이 되었다. 어두운 동굴에서 현묵은 처녀와 동침했다.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것인가? 현묵은 내면을 들여다봤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통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목소리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이었다. 난 깨달음에 분명 가까워졌다. 이것은 수행이다. 세속의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수행이다. 현묵은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와서 딸을 데려갔다. 현묵은 동굴 입구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은 선행이다. 저 자의 어머니는 곧 병이 나을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한 것이다. 열흘 후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머니 병이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의원도 놀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밥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늘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남자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현묵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옳았다.
정말로 그자의 어머니가 나왔다. 이것은 진짜 신통력이다. 나는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현묵은 확신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자신은 특별한 존재였다. 신통력을 가진 도인이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묵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병이 나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석 달째 열이 내리지 않는데 의원도 손을 못 쓴다고 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다리를 다쳤는데 일을 할 수 없어 집안이 어렵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기침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현묵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면에 집중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딸을 데려와라, 부인을 데려와라, 며느리를 데려와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하고 현묵을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제 며느리를? 나도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것이 하늘의 뜻이오. 믿고 따르시오. 당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 싶지 않소? 하지만 이건 나는 강요하지 않소. 다만 후회하지 마시오. 현묵은 담담하게 말했다. 신통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먼저 다녀간 사람들의 증언이 속속 들어왔다. 정말로 병이 나았다는 것이었다. 의심하던 사람들은 결국 현묵을 다시 찾아왔다. 제 며느리를 설득시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현묵은 거의 매일 밤 다른 여자와 동침했다. 처녀도 있었고 유부녀도 있었다. 젊은 여자도 있었고 나이 든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들의 가족들이 나왔다. 죄책감 같은 것은 없었다. 현묵은 자신이 하늘의 뜻을 행하는 성스러운 도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에 가까워지니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현묵은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신통력을 가진 도인이다. 일반적인 도덕률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 2달째가 되자 소문은 옆 마을로까지 퍼졌다. 백운산의 도인 현묵, 병을 고치는 신통력을 가진 도인. 사람들은 그를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산을 넘고 또 넘어 그를 찾아왔다. 현묵은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다. 자신이 40여 년을 수행한 보람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기분 좋았다. 이것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현묵은 확신했다. 사람들은 현묵에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말하며 절을 했다. 현묵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점점 교만해졌다. 자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찾아오는 여인들도 생겼다. 저도 동침하고 싶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찾아왔다. 집안에 병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가난합니다. 동침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묵은 내면에 집중했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이 여인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가족은 부자가 될 것이다. 동침하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현묵은 자신이 정말로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부처의 화신이다. 3달째가 되자 현묵의 명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작은 집까지 지어주었다. 도인께서 비바람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을 받아주십시오. 위치는 동굴 근처였다. 작지만 깔끔했다. 지붕도 튼튼하고 벽도 단단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묵은 그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현묵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귀한 음식과 물건을 가져다 주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현묵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고생한 대가라고 여겼다. 몇 달 후 한기생이 현묵을 찾아왔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도인이시여,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동침하면 나을까요? 현묵은 내면에 집중했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이 여자를 받아들여라. 그렇습니다. 하룻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현묵은 기생과 동침했다. 현묵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다른 여자들과 동침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냈다. 다음 날 아침 기생은 몸이 가벼워졌다며 감사 인사를 한 뒤 떠났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기생은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갔다. 현묵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불길한 느낌이 다시 들었지만 무시했다. 닷새 후 현묵은 몸에 이상을 느꼈다. 성기 부위가 가려웠고 이상한 통증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수행하다 보면 몸에 이상한 일도 생기는 법이지. 기운이 순환하면서 생기는 현상일 것이다. 현묵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다. 현묵은 놀랐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현묵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깨달음을 얻은 자입니다. 신통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걷기가 힘들어졌다. 앉아있기도 고통스러웠다. 통증이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현묵은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몸이 안 좋으니 나중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고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었다. 성스러운 도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한 달이 지나자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성기는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다. 고열에 시달렸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입맛이 없었고 먹어도 토했다. 나는 죽는 것인가? 현묵은 공포에 떨었다. 지난 몇 달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신통력도 깨달음도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자신은 그저 병들어 죽어가는 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결국 현묵은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다. 한밤중에 지팡이에 의지의 산을 간신히 내려와 의원의 집 문을 두드렸다. 예전에 마을에 내려왔을 때 우연히 본 곳이었다. 한참 만에 의원이 나왔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의원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현묵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원은 마음이 착하여 짜증내지 않았다. 들어오십시오. 의원은 현묵을 안으로 안내했다. 촛불을 켰다. 그제야 현묵의 얼굴이 보였다. 혹시 백운산의 도인 아니십니까? 의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머리 모양과 차림새를 보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현묵은 조용히 말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몸이 이상합니다. 현묵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내려 그 부위를 의원에게 보여줬다. 의원은 촛불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묵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것은 성병입니다. 기생들에게서 주로 없는 병입니다. 의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현묵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성병? 그렇습니다. 심하게 번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지금 상태로는 그곳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병이 더 번지기 전에 감염된 부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온몸으로 번져서 죽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현묵은 눈앞이 캄캄했다. 성기를 잘라낸다고.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현묵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욕망에 빠진 추악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현묵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술을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사흘 후 제가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흘 후 의원은 약속대로 현묵의 산속 집에 찾아왔고 수술을 해주었다. 도구를 펼쳐놓고 술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한 뒤 수술을 시작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후 마음씨가 착한 의원은 매일 현묵의 집에 찾아와 회복이 잘 되고 있는지 봐주었고 간단한 간병도 해주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상처가 다 아물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곳을 떠날까 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현묵은 감정에 북받쳐 의원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귀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현묵은 눈물을 흘렸다. 여인과 동침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욕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행을 하며 특별한 것을 줬다가 마의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 달이 지나고 현묵의 수술 상처가 아물었다. 이제 통증도 거의 없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다. 현묵은 얼른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귀신의 신통력을 계속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저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현묵은 그날 밤 집을 나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입고 있는 옷 하나가 전부였다. 현묵은 백운산을 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냇물을 마시며 계속 걸었다.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다. 추웠지만 견뎠다. 비가 오면 젖었지만 참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을 걷고 2주일을 걸었다.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그러다 마침내 다른 산의 깊은 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동굴을 찾았다. 작고 습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40여 년 전 처음 수행을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현묵은 그곳에서 다시 수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별함, 신통력을 좇지 않고 참회를 매일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현묵은 언젠가부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현묵은 동굴 입구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었다. 백운산 마을 사람들은 종종 현묵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신통력이 생겨 병을 고쳐주다가 갑자기 사라진 신기한 도인이었다. 사람들은 현묵의 행방이 무척 궁금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의원은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환자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후 현묵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진리를 찾아 깨달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갔다.